자, 저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론 두 번째. 얘는 이번에 14번.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자, 그런데 초벌구이 한번. 여기는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효율적 시장에 암기 코드가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항상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약이 기본. 그리고 준 강성이 나오면 밑에 니은자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기본이라는 건 약성 시장의 기본적 분석을 해야 초과인을 얻고, 중강성은 니은자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초과인을 얻고, 강성 시장은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요게 암기 코드.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딱 한 줄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대부분 암기가 어디에 있어요? 수축기와 확장기와 수축기로. 일단 경기 순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 확장기와 수축기.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런데 항상 수축기는 시옷자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매 수자가 중시되고, 항상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옷 상한선. 즉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고 상한선. 그 다음에 확장기는 시옷이 없으니까 매도자 중시고, 확장기는 히읗이 있으니까 하한선. 확장기는 매도자 중시 하한선. 이게 떠오른다? 그 다음에 에치케리 거미지 모형은 거미지 모형의 구분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수치에 항상 동그라미 쳐서, 탄력성이면 똑똑도로 해석하고,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쳐서 기울기 값이라고 되어 있으면 키라고 해석하고,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쳐서 탄력성이면 똑똑도,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이면 키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 세 가지가 세트 메뉴로 딱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자, 시작해 보자고요. 자, 14번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자, 첫 번째. 효율적 시장 이론이 효율적 시장 이론. 자, 효율적 시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정보가 효율적 시장. 근데 정보가 어쩔 때 효율적이라 하니? 그러면 바로 요놈이죠.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건 정보가 가격에 지체 없이 반영될 때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효율적 시장을 학자들은 크게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고, 강성은 모든 정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표한 거, 현재 공표된 거, 그리고 앞으로 발표할 어떤 정보까지, 내부 정보까지도 모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고 자, 이런 투자 시장이 이 어떤 시장이냐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죠. 그런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항상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뭐가 땡긴다. 술이 땡겨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은 술이 땡기니까 아하,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구나. 이게 암기 코드. 그리고 항상 분석은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자, 효율적 시장은 정보를 크게 시간대별로 과거에 발표한 거, 현재, 오늘 발표한 거, 미래에 발표할 거,
이게 미래에 발표할 것을 우리는 내부 정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 정보라는 건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이니까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분석했으면 이게 분석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어 정리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죠. 그럼 이제 초과 이윤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자, 암기 코드는 항상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준하면 항상 니은자가 보이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성은 어떤 정보 분석으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암기 코드죠. 그래서 약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고, 중강성 시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고, 강성은 강한 놈이니까 절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암기 코드였죠. 자, 그러면 오른쪽 기출 한번 볼까요? 자, 항상 이 초과 이윤의 획득 가능성, 요 놈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살짝 잘리네요. 자, 저 사라지고, 아이고, 저 사라지고. 자, 약성 시장에서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요령이 항상 암기 코드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약성이에요. 그러면 아프면 약이 기본이잖아요. 지금 궁합이 맞아요. 그럼 반드시 뒤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돼야 된다. 이런 말, 있다고. 그 다음에 중강성은 니은자가 보여.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죠. 그러면 궁합이 맞죠. 그럼 반드시 뒤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야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강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암기 코드죠. 그 다음에 밑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다 달라요. 그리고 효율성의 정도도 다르고. 자, 문제는 5번이죠. 5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준강성 시장. 준강성 시장. 그러면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중강성 시장이니까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준, 니은자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코드가 돼야죠. 자, 그 다음 6번. 어떤 지역을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하나의 정보예요. 어떤 소문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시장에 알려지자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게 바로 급격하게가 바로 지체 없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초벌구이 다시 한번. 자, 효율적 시장은요,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정보가 효율적이라는 게 뭐니? 그러면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학자들은 이 효율적 시장을 반영이 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과거가 반영되면 약성, 현재 공표한 정보까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시장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그리고 자, 초과이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성시장에서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고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고, 중강성시장은 니은이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강성시장은 강한 놈이라 애석하지만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정상이윤이라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30년 동안 정상이윤.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상이윤을 획득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윤은요, 항상 획득 가능한 거예요. 획득 가능한 것이고, 이 정보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게 효율적 시장의 논점이에요. 정상 이윤은 언제든지 획득된다는 가정에서 이 정상 이윤을 넘는 초과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분석해야 되느냐. 이게 여기에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이 기본이고 준 나오면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강성은 하나도 얻을 수 없고 이렇게 암기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고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의 할당이에요?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죠.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죠. 그러면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이라는 건 사례가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돈이라는 자본은요, 초과이윤, 대박이라 그랬어요. 실무에서는 대박, 초과이윤. 이 대박을 쫓아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투자 시장을 돌아가는데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이라는 걸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이제 쉴 때가 되었구나 하고 가만히 투자 시장에 가만히 고정된단 말이에요. 이때를 우리는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초과이윤을 벌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본이. 그때를 우리는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항상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포인트가 뭐냐?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에요. 초과이윤이 없는. 그래야 돈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논점이 이 할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초과이윤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완전한 경쟁이.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면 항상 경쟁에 의해서 초과이윤은 반드시 없어요. 반드시 없어요.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이 반드시 없으니까 항상 할당이 되는 거예요. 항상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니까 항상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경쟁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초과이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과이윤의 유무에 따라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만 암기하라 그랬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보자고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넘어가 버렸네.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을 보면 첫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모든 투자 시장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수익률이 비슷하니까 동일하니까 대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되죠. 자,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더라 없더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번의 경기 변동. 이번에는 다 묶을 거예요, 얘가. 자, 경기 변동의 첫 번째 논점은요. 경기는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화되는데 원인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죠. 원인에 따라서. 자,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변동이 있고, 계절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 장기적 변동이라는 건 50년 이상의 장기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인데, 이 50년 이상의 장기 경기 변동은 신도시의 성장과 쇠퇴로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작위적, 불규칙적,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어요. 요놈이 시험의 포인트죠. 항상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는 건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들어지는 경기 변동이에요. 지진,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들어지는 경기 변동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무작위적, 불규칙적, 비순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무작위, 불규칙,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변화죠.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구분해 줘야죠. 자, 다시 경기는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계절이 원인이면 계절적 변동, 신도시의 성장 쇠퇴면 장기,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 또는 정책의 변화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항상 우리가 경기 변동 중에 학자들의 논점 대상은 요 순환적 경기 변동이죠. 왜 순환적 경기 변동이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그러면 순환적 경기는요,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이 현상은 모든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경험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놈을 분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항상 경기 순환은 경기가 좋고 나쁨을 순환하는 거니까 첫 번째 크게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눠지고 크게 여기로 볼까요? 크게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눠지고 그리고 확장기는 다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 경기순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나오죠. 그러면 항상 주기는 길고 주기가 긴 이유는 부동산의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순환의 주기도 길고 그 다음에 진폭은 깊다 또는 크다고 하죠. 진폭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를 말하는데 고가의 자산들이 대부분 경기에 좋고 나쁨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경기는 주기가 길고 진폭은 크다 또는 진폭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을 보면요. 이쪽을 보면 요 오른쪽에 글을 보면 이게 장기 추세가 있어요. 장기 추세. 그러니까 이 장기 추세라는 건 경기의 평균인데 이 경기의 평균이 쭉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확장기와 수축기 두 가지로 뭔가 평균을 낸 게 이 추세인데 뭔가 추세가 쭉 지속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 말은 확장기가 하루라도 더 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확장기가 하루라도 더 기니까 확장기가 길고 수축기가 짧으니까 이 둘을 평균 내면 확장이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장기와 수축기 둘 중에 누가 더 기니? 그러면 확장기가 길죠. 암기 코드는 확장이니까 길어 보여. 확장이니까 길어 보여요. 근데 확장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회복과 상향. 회복과 상향. 그러니까 똑같아요. 회복 구간이 후퇴 기간보다 긴 거예요. 상향이라는 호황이 불황보다 긴 거고. 그래서 확장기는 확장이니까 길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의 국면은 일반적으로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주의. 자, 우리는 경기 변동을 네 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구분은 필요 없어요. 왜? 회복이나 상향이나 둘 다 확장기니까. 그 다음에 후퇴나 하향이나 둘 다 수축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장기와 수축기로 암기하는 거죠. 자, 수축기를 먼저 암기하는 거죠. 수축기는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고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확장기는 매도자 중시고 히읗이니까 하한선이 됩니다. 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암기 코드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은 일단 주기는 길고요. 진폭은 크옵니다. 그 다음에 순환의 국면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장기의 기간은 길고 확장이니까 길고 수축기의 기간은 짧습니다. 근데 4번이 주예요. 4번. 회복과 후퇴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누가 기는지.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확장기냐 수축기냐를. 회복은 확장기잖아요. 그러니까 길다고 나와야 돼요. 길다고.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후퇴는 수축기잖아요. 수축기.
그러니까 짧다고 나와야 돼요. 짧다고. 그러면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자, 경기 변동 순환 국면의 특징인데 대부분 쉬운 것과 어려운 게 있는데 1번과 2번은 쉬운 내용이에요. 즉 회복 국면은 확장기죠. 그리고 확장기의 시작이에요. 확장기의 시작.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점차 늘어납니다. 이건 상식으로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 수축기예요. 수축기. 그리고 수축기니까 경기 수축의 시작이죠. 따라서 이 후퇴가 일반 경기와 병행해서 장기화되면 항상 점차 공실률은 늘어납니다. 회복이 되면 건축허가 건수는 늘고 수축기가 되면 공실률은 증가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걸 이제 암기 코드로 암기하죠. 자, 들어갑니다. 회복이 나와요. 회복. 그러면 확장기예요, 수축기예요? 확장기예요. 확장기. 그러니까 일단 시옷,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상향 시장도 확장기예요. 히읗. 그러니까 끝에 하한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한선이. 그 다음에 후퇴와 하향은 기본적으로 수축기. 그러니까 시옷자가 나와야 돼요. 시옷자. 후퇴 국면이니까 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하향도 수축기니까 끝에 상한선이 되어야 됩니다. 상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문제는 OX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죠. 자, 그럼 들어가요. 항상 회복과 상향이라는 확장기는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니까 누가 거래를 주저합니까? 매도자가 거래를 주저해요. 따라서 중개업자는 매도자를 잘 관리해야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확장기에 요게 시간의 흐름이니까 새로운 거래는 여기 일어나죠. 확장기에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의 거래 가격을 참조해요. 과거 거래 가격. 과거에 얼마가 거래되었냐. 가격을 참조하는데 요 과거의 거래 가격은 확장기는 항상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한선을. 그 다음에 거꾸로.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수축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누가 거래를 주저합니까? 매도자. 따라서 매수자를 잘 관리해야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 여기가 새로운 거래겠죠. 새로운 거래는 과거의 거래 가격을 살필 텐데 과거의 거래 가격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 가격이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되옵니다. 그래서 확장기면 매도자 중시 하한선, 수축기면 매수자 중시 상한선.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요, 회복, 상향, 확장기, 후퇴, 하향, 수축기 이 네 가지 국면에도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어요. 얘는요, 안정시장은 경기 변동과는 다른 어떤 경기 순환에 포함되는 국면은 아닌데, 그죠?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특수한 시장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자, 학군이 좋은 지역의 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의 소형 점포는 경기를 크게 타지 않아요. 그런 시장을 우리는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요것 중에 요거 하나 보죠.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자,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 거래. 이거 세 가지가 아니네요. 크게 두 가지. 얼마가 건축되고 얼마가 거래됩니까? 건축량, 거래량. 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량과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리고 요 놈은 잘 안 나오니까 일단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거미집 모형으로 갑니다. 거미집 모형으로. 자, 거미집 모형은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 자, 에치켈은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의 원인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요 두 가지죠. 공급의 장기성. 즉 배추를 심으면 배추는 한참 뒤에 출하가 돼요. 즉 공급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급의 장기성을 누가 깜빡 잊고 있는 거예요. 이 배추를 심으면 공급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농부가 깜빡 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급의 장기성을 잊은 농부의 비합리성, 요놈이 에치켈이 내린 결론이죠. 그런데 이 공급의 장기성을 에치켈은 뭐라고도 표현하냐? 수요와 공급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에 시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급의 장기성, 수요와 공급의 시차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더라. 그런데 자, 우리 암기 코드는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배추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하는 이유는 공급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농부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깜빡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에치켈은요, 거미진 모형을 크게 수렴이냐, 순환이냐, 발산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수렴형을 암기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자, 수렴형이라는 건 폭등과 폭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폭등과 폭락이 점점 줄어들면서 언젠가 하나의 안정화된 가격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죠. 발산형은 폭등과 폭락이 점점 심해지는 이런 형태가 발산형이고, 그 순환형은 폭등과 폭락이 계속 반복되고, 포인트는 수렴형은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항상 에치켈은 요 수렴형의 조건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렴형의 조건을 시험을 내는 유형이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에치켈의 모형을 구분할 때는 공급자의 행동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에치켈이 공급자를 비합리성이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쳐요. 소비자의 수치 1.4. 그런데 이 수치가 뭘 뜻하냐 봤더니 탄력성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탄력성은 똑똑도니까 소비자의 똑똑도가 1.4. 그리고 공급자랑 비교했더니 공급자보다도 더 똑똑하죠. 그러면 소비자가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암기 코드는 소비자라도 똑똑하다면 공급자의 비합리성이 만들어낸 폭등과 폭락 현상을 소비자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가 똑똑한지를 찾아야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야.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뭐냐 봤더니 탄력성으로 줬어요. 그럼 똑똑도라고 해석해야죠. 소비자의 똑똑도 0.9. 그런데 공급자랑 또이또이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순환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치 0.6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탄력성 똑똑도요. 똑똑도. 소비자의 똑똑도가 0.6. 똑똑도가 0.6. 그리고 공급자랑 비교했더니 음에 공급자보다도 더 안 똑똑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장은 난리 나는 거죠. 소비자도 안 똑똑하니까. 따라서 시장은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소비자가 보다 똑똑하다면 언젠가는 시장을 수렴시킨다는 거예요. 폭등과 폭락을 없앤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치하는 건 한 번 딱 들으면 아는데 이제 문제가 아이고 여기 아니네. 이거 어디 갔나? 아이고 아니네요. 여기 없는 내용이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기울기 값을 제시한 경우죠. 자, 기울기 값을 제시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소비자의 수치에서 동그라미 쳐요. 그런데 지금 기울기 값을 줬으니까 기울기 값을 우리가 뭘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기울기 값을 키 값이라고
키값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키값. 그래서 암기 코드는 소비자의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산이고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소비자의 키가 이렇게 크면 항상 땅에서 이렇게 발산된 듯 보이고 소비자의 키가 이렇게 작으면 그렇죠. 땅에 수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산,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에 수렴. 자, 그럼 해보자고요. 자, 소비자의 키에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데 기울기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키값이라고 해석해야죠. 그래서 소비자의 키가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안 돼요. 키라는 건 마이너스 값은 나올 수 없잖아요. 따라서 부호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키는 1.5m. 공급자보다도 작죠. 그러면 땅으로 수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뭐냐 봤더니 기울기 값이야. 그러면 키값이라고 해석해야죠. 키값. 그래서 소비자의 키가 2m. 공급자랑 키가 똑같군요. 그러니까 또이 순환.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그리고 뭔지를 봤더니 기울기 값이에요. 그러면 키값이라고 해석해야죠. 키. 소비자의 키 3.5m. 딱 봐도 크죠. 공급자보다도 크니까 땅에서 발산 이러죠.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에 수렴, 소비자의 키가 크면 땅에 발산. 그런데 문제는 요 함수가 나오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함수는 출제자가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 보고 기울기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울기 값. 그러면 기울기 값을 함수에서 찾기만 하면 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기울기 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제가 1번 일단 뭘 찾아낸다? Q. 수량 앞에 수치를 읽는다.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뭘? 그렇죠. P로 시작하는 함수인지를 확인한다. 이게 두 가지죠.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함수인지를 확인하면 이제 기울기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쭤 볼게요. 지금 수요 함수가 줬어요. 그러면 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 거예요. 1.5. 그리고 P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값이 그냥 1.5예요. 1.5. 그러면 기울기 값만 찾아내면 위에 있는 이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1.5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우리 보고 기울기 값을 직접 찾으라는 형태가 있고 아예 기울기 값을 이렇게 준 형태가 있고. 자, 말이 너무 길었어요. 빨리 찾아보자. 일단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봐야죠. 자, 얘는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2. 그리고 P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 2가 기울기 값이에요. 그러면 똑같죠. 소비자의 키 1.5m. 기울기 값이니까 키로 해석해야죠. 1.5m. 공급자보다도 작군요. 땅에 수렴. 자, 이번에. 자, 이 동그라미 2번.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2. P로 시작하는지를 봐요. P로 시작해요. 그러면 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 2가 기울기 값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키 2m.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겠어요.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4. 그런데 P로 시작하는지를 봤더니 P가 아니라 2P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2P.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 4를 몇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로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2로. 그러면 기울기 값은 몇입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2. 그래서 항상 P로 시작하지 않은 애들만 주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P로 시작하지 않고 2P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P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3으로 나눠주고 5P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해보면 수량 앞에 수치를 읽었어요. 4. 그런데 P가 아니라 2P로 시작하니까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공급자의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소비자의 키 2m 또이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그 다음에 자 3번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1. 얘는 P로 시작하니까 그냥 1이 기울기 값이에요. 소비자의 키 1m. 자, 그 다음에 뒤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1. 그런데 2P로 시작하잖아. 2P. 2P. 그러면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몇으로 나눠줘요? 2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2로만. 그럼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니까 0.5. 그럼 공급자의 기울기가 0.5예요. 그럼 똑같아요. 소비자의 키가 1m고 공급자보다도 크군요. 발산.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함수가 조금 시작이 다르죠. 얘는 P로 시작하고 얘는 Q로 시작하고. 그러나 전혀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여기는 지금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봐요. P로 시작해요. 그러면 소비자의 기울기 키값 1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2 그리고 P로 시작하니까 2가 기울기 값이군요. 이대로. 그러면 소비자의 키 1m 공급자보다도 작으니까 땅의 수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암기 코드를 요 세 개를 묶었어요. 요 세 개를 일부러 묶었어요. 이유는 항상 이 세 개가 암기에는 가장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낼까요?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한번 쭉 봤으니까.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고 논점은 효율적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초과 이윤을 획득합니까? 그러면 약성은 기본적 분석, 약이 기본. 중강성은 내부 정보. 강성은 강한 놈이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암기 코드.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이죠. 그러나 항상 출제 포인트가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아주 시험이 자주 나는 암기 코드는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고 순환은 불규칙 불명화. 그 다음에 수축기가 나오면 매수자 중시 상한선, 확장기가 나오면 매도자 중시 하한선 이렇게. 그 다음에 에치켄의 모형은 항상 가장 어려운 게 함수를 준 형태예요. 함수가 나오면 항상 함수에서 어떻게 기울기 값을 찾습니까? 일단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동그라미 치고 P로 시작하면 그게 기울기 값, 2P로 시작하면 2로 나눈 게 기울기 값, 3P로 시작하면 3으로 나눈 게 기울기 값. 요렇게. 자, 그러면 시장론이 끝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